그렇다면 지금이 과연 투자할 판이냐, 우리 속된 말로 투자를 거둬야 될 판이냐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는 부익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넥스트 책의 저자이시자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두물머리의 빈센트님을 모시고 지금 뭐 미국 금리 뭐 이런 것들 사실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FOMC 얘기부터 하반기 경제 어떻게 돌아갈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물머리 빈센트입니다. 네, 그 다른 채널에서는 되게 많이 활발하게 나오시고 네. 유명하신 분이신데 저희 채널이 이제 또 처음이시니까 네. 또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AI 핀테크 업체 두물머리에서 빅데이터 이코노미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빈센트입니다. 활동명이 빈센트이고요. 작년에 스타트업에 합류했고 그전에는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 중에서 거시경제 환율을 담당하는 것을 이코노미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이코노미스트 역을 한 10년 정도 했고요. 첫 직장은 이제 국회 예산처 거시경제 분석팀에서 그 역시도 뭐 매크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여 넘게 이 거시경제 분석 뭐 이런 것을 주로 도맡아 했는데 작년에 큰 뭐 신상의 변화라든지 뜻의 변화가 있어서 네, 스타트업에 합류하게 됐고 네, 그 이후로 이제 레거시 미디어의 큰 변화 속에서 이 유튜브로 뭐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 결론은 전문가이신 거잖아요. 이 네네. 거시경제 뭐 환율 정확한 환율 쪽 사실 거시경제라는 것은 글로벌 경제 성장 아니면 금리, 환율 이런 가격 변수들의 큰 변화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업인데 아시는 것처럼 전망에 대한 불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망을 과연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상당한 챌린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문가라고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전문가라는 것은 자기의 논리대로 꿋꿋이 전망을 피는 게 전문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꿋꿋이 전망을 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사실 전망이라는 게 뭐 100%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그게 이제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또 그 말을 또 믿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르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게 조언을 해주는 거라고 저는 뭐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매우 뭐 좋은 의미의 해석인데요. 저는 전망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는 바로미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전망이 운이 좋아서 맞을 때도 있고 또한 대부분 뭐 틀릴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보를 갖고 미래를 예단하기 때문에 현재 정보가 내일이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전망은 변동이 있는 건데 저랑 고객들이 아니면 이런 유튜버의 시청자들이 스킨십 하는 게 매일매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망에 약간의 오차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미터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하나 드리는 게 저희 전망에 의해서 뭐 대응과 아니면 전략과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어서 뭐 BM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뭐 보면은 한 8개월 전 영상에 갑자기 댓글을 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늘 마치 얘기한 것처럼 들으시고 8개월 전에 막 영상에 막 댓글 달면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 막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도 사실 미래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전망을 하는 거를 좀 들으면 어쨌든 내 투자나 이런 거에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제가 좀 모셨거든요. 특히 지금 우리 이 부동산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주식이나 뭐 코인 뭐 이런 쪽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한 발짝 좀 뒤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금리 인상이 화두고 그러면 한국의 금리 인상은 곧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좀 미국 쪽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6월 1일에 양적 긴축을 했어요. 그럼 양적 완화는 사실 많이 들어보는데 양적 긴축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양적 완화는 돈을 푸는 거고요. 완적 긴축은 돈을 걷어들이는 건데요. 걷어들이는 방식이 단순히 돈을 꿔줘서 걷어들이는 것보다 중앙은행은 좀 더 팬시하게, 그러니까 좀 더 세련되게 이 정책을 피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푼다는 게 시중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시중에 있는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MBS 모기지 국채 채권 이런 것들을 사면서 거꾸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캐시를 시중에 뿌리는 게 우리 흔히 양적 완화이거든요. 양적 긴축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갖고 있던 자산을 시중한테 팔고 오히려 캐시를 걷어들이는. 그래서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연준이 즉 미국의 중앙은행인데요. 중앙은행이 그동안 돈을 풀었던 것을 이제는 걷어들인다라는 의미에서 꽤 의미가 있고요. 실제 6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공교롭게 뭐 주식시장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6월 1일이 지방선거 때문에 휴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QT라고 하는 양적 긴축의 여파가 하루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됐는데 여지없이 안 좋았죠. 그래서 우리 증시에도 이런 글로벌 긴축 아니면 미국의 중앙은행들의 이런 양적 완화 축소 이런 것들의 영향이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돈을 걷어간다고 하면 네. 금융자산 쪽에서는 당연히 네. 악재로 보는 거잖아요. 일단은 좋을 건 없다라는 게 기본의 컨센서스인데 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걷어들이는 게 100을 풀었는데 100을 다 걷어들이면 부정적이겠지만 100을 다 걷어들이진 않고 뭐 5씩 10씩 이렇게 차츰 늘려가면서 걷어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쏠림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물건에서 물이 빠지고 있는데 네. 그 안에서도 좋은 쪽으로 또 옮겨 탈 수 있다라는 게 최근에 쏠림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전보다는 현황이 아니면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것은 유동성이 걷어들이고 있으니까 네. 좀 불안한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부 다 이제부터 뭐 주식을 다 팔고 전부 캐시로 뭐 바꿔야 되냐 뭐 이런 상태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양적 긴축이라는 게 최근에 사례가 있나요?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양적 긴축이라는 게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고 네. 그것을 차츰 줄어들이고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고 결국 지금처럼 양적 긴축, 즉 걷어들이는 이 총 4단계의 1년의 과정들을 우리가 통화정책 정상화라 그러거든요. 그게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말까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 QT는 2018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보고서 지금도 QT가 하면 그때 상황을 견주어서 뭐 전략이 어떻게 될 거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대응과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랑 지금은 조금 다른 게 있다는 건 뭐냐면 그때보다 지금이 걷어들이는 속도가 일단 빠릅니다. 아 그래요? 네. 훨씬 빨라요? 네, 훨씬 빠릅니다. 한 2배 정도 빠르고요. 네. 근데 앞으로 더 빨라질 거다라고 하는 게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또한 과거 QT가 2018년부터 쭉 있었는데요. 네. QT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코로나 위기가 왔어요. 다시 또 네, 다시 한번 또 양적 완화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 지금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QT를 하긴 하는데 네. 과거 한 번의 학습 효과가 있긴 있는데 그게 정말 마침표를 찍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마침표를 찍었을 경우에는 어떤 실물 경제에 충격이 있을지는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야, 근데 속도는 또 2배 이상 빠른 상태라면은 네. 더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네. 불안감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왜 규모가 2배이냐라고 한다면 간단한 겁니다. 그동안 규모가 2배 이상 돈을 풀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네, 2배 이상의 속도로 걷어들인다라고 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그 걷어들인다는 거에 뭐 하나로 이제 금리 인상도 어쨌든 그 카드인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국의 연준인 미국의 중앙은행이 돈을 걷어들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금리를 올려버리면 시중에 있는 자금이 예금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빨려오기 네.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지금처럼 직접적으로 자산을 내다 팔면서 네. 다시 한번 돈을 캐시를 끌어들이는 두 가지 방법이 네.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어쨌든 이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는 이 속도가 꽤 네. 크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채권, 수많은 자산들의 영향이 지금 네. 미치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이제 FOMC라는 그게 지금 6월 14일, 15일에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FOMC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을 한국은행 통화정책회의라고 해요. 네. 미국은 이런 통화정책회의를 FOMC라고 불리는데 이게 1년에 8번 있습니다. 네. 6주 간격으로 8번 있고요. 네. 그게 6월 달에 이제 6월 14일에서 15일,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는 아마 6월 14일이 목요일인가요? 15일이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이제 새벽에 종료되는데 네. 그때 지금처럼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지 아니면 양적 긴축의 뭐 속도를 얼마나 더 높일지 이런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결정하는 회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 빅 스텝이니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도 네. 결국에 이제 금리를 얼마나 더 인상할까라는 거에 대한 뭐 견해인 거지. 네. 금리 인상은 사실상 뭐 기정사실화라고 네. 뭐 혹시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저처럼 페드 와처들 아니면 네. 매크로를 보는 여러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이미 6월 달에 빅스텝이라 그래서 금리를 한 번 올릴 때 0.25%포인트, 즉 25 베이스 포인트, 25 bp씩 올리거든요. 네. 그게 베이비 스텝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과거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은 것처럼 베이비 스텝을 받는다라고 해서 25 bp가 통상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5월 달부터 바로 직전에 FOMC부터 50bp씩 네. 두 걸음씩 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빅스텝이라고 보이는데 네. 이번 6월 달에도 빅스텝 50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미 예고를 했고요. 근데 이번 6월 달을 떠나서 다음 회의는 7월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7월 달에도 역시 50bp 하겠다라고 하는 게 네. 연준 내부의 발언이고 공식적인 또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런 발언들을 하면 시장의 가격 변수가 다 그것을 선반영하거든요. 네. 이미 2개월에 걸쳐
걸쳐서 그러니까 6월과 7월에 걸쳐서 100bp 1%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상을 이미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자마자 바로 주가는 바로 영향을 받았겠네요. 일단 그 멘트가 나왔을 때 주식시장은 크게 반영을 했고요. 근데 그 반영의 속도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았었어요. 하지만 초유의 관심사였던 6월 1일 날 QT라는 게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에 이 QT는 일단은 금융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6월 중순에 그 금리 인상이 어쨌든 뭐 예고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뭐 지금 서학개미라고 하는 분들이 작년부터 뭐 재작년부터 해서 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셨다가 뭐 손해 보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맞습니다. 반대로 지금이 이제는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발을 담그지 않았던 분들. 근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뭔가 선택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한 1, 2주 기다려야 될까요? 그러면 이게 선반영도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엄청 심오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투자를 언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적시성이기 때문에 항상 적시성은 뭐 제가 얘기한 대로 갈 가능성이 극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타임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향후 나타날 이벤트들을 감안해서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이벤트들의 영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논리를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높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많아야지 내 자산의 이 금융자산의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 상승 가격이 높은 건데 이게 줄어든다는 것은 이전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이 과연 투자할 판이냐, 우리 속된 말로 투자를 거둬야 될 판이냐라고 하면 투자할 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면에 금리를 왜 올리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 꼭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는 뭐 지금처럼 물가 수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서 올리는 것도 있지만 실제 금리를 올려도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올린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경기 올림에 대한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호황이니까 뭐 돈이 또 많아지기도 해서 그래서 맞습니다. 금리를 또 조정하는 거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가운데 경기가 좋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면 지금은 또 주식을 살 때인 것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을 사는 큰 판은 아니지만 또 경기가 좋다는 입장에서 보면 주식을 살 판이다. 이렇게 혼용된 상태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자, 이런 불확실성과 기대가 혼조되어 있는 향후 6, 7개월을 저는 조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는 뭐 본인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시되 기본적으로 방망이는 짧게 가져가자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는 업앤다운이 좀 심한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가 사더라도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든지 아니면 단기적인 시각에서 투자를 한다면 방망이는 짧게 여기서 방망이가 짧다는 건 뭐냐면 기대 수익률을 낮추라는 겁니다. 한번 서학개미들이 애플이한 주식을 샀을 때 나는 여기서 인생을 바꿀 거야. 한 20, 30% 수익을 볼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은행이자 플러스 나의 기회비용 그러니까 적절히 한 4, 5에서 5%의 단기적인 수익이라면 좀 만족하는 투자가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정말 10년, 20년을 보고 조금씩 모아가고 성장성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한 서학개미들의 행태 아닌가?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저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항상 FOMC 이거 나오면은 고용지표, 물가 이거가 나오더라고요. 이 고용지표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호황 뭐 이런 거랑 좀 관련되는 겁니까? 이거 왜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FOMC 바로 직전에 이런 물가지표와 고용지표들이 발표돼요. 그래서 항상 FOMC의 결정에는 그런 지표들의 결과가 화제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 왜 그러냐면 FOMC의 주체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드라고 하는 즉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 통화정책을 결정해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자기 멋대로 그냥 기분 따라서 날씨 따라서 막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홈페이지에 두 가지 이중 책무라 그래서 이걸 조금 고상한 말로 듀얼 먼데이트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추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 어떤 걸 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그게 경제지표거든요. 그 경제지표가 하나가 CPI라는 물가지표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라는 고용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항상 FOMC 바로 직전에 화제되기 나름이죠. 왜냐하면 물가가 올랐다면 다음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 고용이 좋다면 또 역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 반대 고용이
안 좋거나 물가가 내려간다면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아니면 낮출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미리 우리가 FOMC를 결과를 사후적으로 해석하는 가장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지표를 주목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제 고용 지표가 좋다는 거는 호황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경기가 약간 호황에 가깝다. 그런데 그거는 미국에 좀 국한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전체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게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소비는 결국에는 고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 지표를 우리가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흔히 고용이 좋아도 소비를 안 하면 호황이 아닙니다. 그런 시차가 분명 발생이 돼요. 좀 복잡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계가 참 여러 가지 고차 방정식이 들어가 있는 통화 정책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히스토리칼 오래된 데이터를 놓고 보면 고용이 좋으면 결국 뭐 한두 달 아니면 두세 달 시차는 있겠지만 소비가 좋아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안고 고용이 좋으면 호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지금처럼 약간의 시차는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래도 어쨌든 그걸로 좀 유추해 볼 가능성은 있다. 그렇죠.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반대로 물가도 사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싶으니까 물건이 부족해서 물가가 오른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물가 지수는 어떤 그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적정 물가가 가장 좋아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져서 물가가 오르는 것도 있죠. 이것을 우리 수요 드리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때는 경기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는 현상,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제가 넥스트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리플레이션 국면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수요는 글쎄요. 이 수요라는 게 지금 단기간 하루 이틀짜리 물건을 사고 싶은 걸 우리가 수요라고 정의하진 않고요. 이게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서스테이블하게 지속될 수 있는 수요를 우리가 근본적인 수요라고 하는 건데 지금의 코로나 이후에 반짝하는 수요가 과연 계속해서 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요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문점이 좀 있는 상태고 지금은 공급이 부족해서 오르는 수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물가의 양면성이 있죠. 수요 드리븐 아니면 뭐 공급의 부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 근데 지금은 약간 후자다라는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고용은 지금 좋은 상태인가요? 고용은 좋은데 그것도 이견이 좀 분분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불남이 처음 와서 쟤는 왜 이렇게 다 이렇다 저랬다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 지표가 다 이렇게 이면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은 좋아요. 단 과거보단 좋은데요. 앞으로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고용 지표의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고 왜 이렇게 좋냐라고 말씀드리면 고용 그러면 결국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이 낮아요. 그러면 이만큼 고용이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고용의 세부 지표들이 있는데 뭐 실업률뿐만 아니고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체 100명의 인구 중에서 얼마나 일하는 사람들이 많냐. 근데 그 비중이 왜 중요하냐면 코로나 이후에 비중이 상당 부분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일자리를 잃고 그러니까 나는 일을 할 거야 라고 고용시장에서 계속 고용의 구직 사이트를 클릭하던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냥 나 구직은 포기할래 단념할래 그래서 아예 고용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경제활동 참가율도 동시에 낮아져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에 대해서 미국 안에서도 전문가들끼리 의견이 좀 분분한 상태. 근데 저는 과거보단 고용이 좋은 거는 맞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좋을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